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자 이틀 만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발표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고조됩니다. 독일군 사령부는 대부분의 주력 부대가 폴란드 전선에 투입된 사이에 영불연합군이 서부 국경선을 넘어 공격해온다면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지만 영불연합군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미미했으며 독일군이 폴란드 전선을 파죽지세로 돌파하면서 바르샤바를 포위하는 동안에도 서부 국경선에는 별다른 위험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만약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연합군의 실상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육군의 나라 프랑스는 독일로 진군하기는커녕 독일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태세조차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바다 건너 영국의 전쟁 준비 상황 역시 프랑스 못지않게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인 해군의 나라 영국은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따라 집결하며 전쟁 발발이 임박한 상황이 돼서야 동원령을 발표하고 허둥지둥 육군 병력의 재건과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었죠. 이 무렵 프랑스 육군은 최대 120개 사단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의 총 병력이 무려 200개 사단 규모라는 첩보를 접했던 프랑스군 사령관 모리스 가물랭 장군은 경계심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무작정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었던 1차 대전의 교훈은 프랑스군 전체를 움츠리게 만들었는데 프랑스군 사령부는 독일 본토에 대한 공격작전보다는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가물랭은 만약 동쪽의 폴란드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겨울까지만 버텨준다면 총동원영하의 프랑스군은 독일군과 대등한 200개 사단 규모로 병력 증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허겁지겁 대륙 파견군을 편성하고 있었던 영국 역시 겨울이 되기 전에 최소한 40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프랑스에 배치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였으며 중립국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보유한 30개 사단 병력이 가세한다면 독일군과 한판 승부가 벌어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새로운 전술 전격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폴란드군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렸으며 갑작스럽게 소련군까지 가세하자 폴란드군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가물랭의 계산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폴란드를 신속하게 점령한 독일군은 겨울이 되기 전에 서쪽으로 전력을 집중할 것이며 막강한 독일군이 불시에 침공해 온다면 아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영불연합군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였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영불연합군은 국경지역에서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완전히 포기했으며 독일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병력 증강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독일군 사령부 역시 서부 국경선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력군 대부분이
폴란드 방면으로 진군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 전력을 서부 국경선을 따라 배치한 후에 방어 요새인 지크프리드선을 구축하면서 연합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었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영불연합군이 전력을 동원해서 공세에 나선다면 방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히틀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독일군의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독일군 역시 폴란드 침공작전에서 예상을 웃도는 막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독일군 사령부는 영불연합군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전투력을 재건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영국과 프랑스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전쟁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교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로 간에 눈치만 보면서 국경을 따라 대치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무려 6개월 동안 지루할 정도로 지속되었으며 훗날의 역사가들로부터 이른바 이상한 전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상한 전쟁이 계속되면서 양측 지상군은 심리전과 기싸움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전투는 사라진 상태였지만, 하늘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 양측 공군기들의 소규모 교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빈도와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적진을 과감하게 침투해서 전력을 탐색하려는 양측의 정찰기들이 적군의 요격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하늘로 쉴 새 없이 출격하고 있었으며, 적의 요격기가 나타나는 경우 아군 정찰기를 지켜야 했던 호위 전투기들이 용감하게 덤벼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침공작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1939년 9월, 독일 공군은 서부 국경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루프트플로테 2와 3 소속의 항공기 1300여 대를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독일 공군의 최정예 전력 대부분은 폴란드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서부 전선의 독일 공군 부대 역시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전력이었던 전투기 부대는 350대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최신의 BF-109E는 50대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기체들은 구형 BF-109C와 D형이었지만, 이 전투기들만으로도 프랑스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휘관급 조종사들의 대부분은 스페인의 하늘에서 현대 항공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으므로 부대의 사기는 높은 편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280대가 넘는 고속 폭격기들이 만반의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강력한 화력의 중전투기 BF-110 제스테러 150대와 정확한 급강화 폭격이 가능한 융커스 87 슈투카 100여 대가 지상군의 원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사령부는 폴란드 전선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적기가 침투하는 경우에만 이를 요격하는 임무와 적진을 정찰하는 임무에 한정해서 전술기들을 제한적으로 투입하고 공세적인 항공작전은 철저하게 자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폴란드 전장에서 항공 전력의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자 전투력을 충분하게 재건할 때까지 제한적인 전술 임무만 허용한다는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한편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 영국 공군은 프랑스와 약속한 대로 대륙 파견 부대 선발대였던 배틀 폭격기 160대를 프랑스 쌍파뉴 지역의 비행장들로 날려보냅니다. 이후부터 몇 주간 블레닌 폭격기들과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향해 속속 날아오고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영국 공군에게 제공한 비행장들은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활주로 상태가 형편없어서 영국 조종사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영국 공군 항공기들이 낯선 프랑스 비행장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려면 활주로를 정비하고 병참과 정비시설을 구축해야 했으므로 조종사들이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될 때까지는 적어도 1,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죠. 이러다 보니 이상한 전쟁 초기에 독일 공군을 견제하며 국경 상공의 제공권을 지키는 임무는 전적으로 프랑스 공군 아미 들레어가 맡아야 했습니다. 1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전으로 마무리될 무렵 프랑스는 세계 최강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20년이 지난 1939년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 공군의 전력은 의문부호가 달린 상태였습니다. 과연 프랑스 공군은 강력한 적수로 성장한 독일 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점차 고조되는 서부 유럽 항공전의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 공군의 영광과 몰락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